영국당 1.5평을 실효 지배하던 동작의 대공 신수연 도시데이터 연구소장이 돌아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왜 그 길게 부르는 거 있잖아. 네. 어디선 대공이고 어디선 제독이 왕이고. 남부 제독, 북부 대공. 네, 영국을 지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좁고 더럽고 인터넷이 느리고 심지어 요새는 덥습니다. 덥고 음식값이 끔찍해. 비싸고 네 갖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지만 뭐 실효 지배는 네, 해소하고 왔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럼 지배하는 땅도 없으신 거예요? 네, 영국 해방시키고 오셨어요? 독립했어요, 영국이? 사모펀드 하시는구나. 이게 적당한 매력에. 네, 당분간은 없고요. 이제 지금은 방학이라 잠깐 들어와 있고 또 가야죠 이제. 네. 제가 이 공부 노동자들 볼 때마다 늘 신기한 지점이거든요. 뭐 국내 사회 문제를 연구해요. 논문을 써요. 네. 그걸 꼭 외국 대학 가서 하는 거야. 아니 한국에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외국에서 하면 오 코리안 스테이터스 좋아하고. 예, 이게 저 뭐냐 국문과 박사 얼바인에서 되게 많이 따요. 나성인 있는 곳에서. 아 그리고 거긴 좀 슬픈 맥락도 있죠. 뭔데요? 국내에선 국박을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네. 숙연해지는 아니, 분위기. 네. 계급 문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국박이기 때문이죠. 당사자성. 네. 외국 박사가 될 지경입니다. 신수연 소장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최근에 봅니다. 최근에 연구하시던 것들 중에 어떤 조각이 있는데 묘하게 대통령이 쉬지 않고 지금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잡혀갈 위기에 처한 유승민 의원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게 좀 핫한 주제가 됐어요.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뭐 물론 이제 민주당계 정부에서 계속 이제 꾸준히 끌고 온 아젠다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국토 개발 철학의 기본적인 뭐 베이스라인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반도체 팹 투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고. 메가 프로젝트.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일베들만 들고 일어났다. 뭐 수구 정치인들만 들고 일어났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다 얻었어요. 서로 입장 다른 사람들이 여긴 왜 안 되는지 블라블라. 그리고 뭐 당론이고 뭐고 그 청와대가 정했든 말든 지금 저 경기 남부권 벨트의 국회의원들은 완전 딴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지역과 뭐 지향에 따라서 되게 많은 말들이 나왔고 다들 그러니까 축이 뭔가 정리돼서 이제 진영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다들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다. 이때다 하고 원자력 집어넣고자 말을 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도 있고. 네. 네. 되게 많고 그래서 어제 부지를 광주 공공항으로 확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들 간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간에 논쟁이 되게 재밌게 작동을 한다, 재밌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 말들이 되게 많이 오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주제에서 가장 크게 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 이제 새 층위의 지역 차별과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어서 대통령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죠. 뭐 저는 전체를 좀 볼까요? 뭐 시간이 있어요. 고봉밥이에요. 장문입니다. 공부가. 그 주제문을 언제나 어르신들은 앞에 써놓잖아요. 대괄호를 하고.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 정책에 따른 호남 소외이고 호남 내부의 지리적 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 소외입니다. 아 정확히 이 세 가지 층위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
이 프레임 안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그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난 수도권 사람이다라고 하면 왜 수도권만 이제 이렇게 버리느냐가 되는 거고 우리도 일자리 없다가 되고 네. 호남 소외로 가면 이제 영남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지금 일자리 없는데 지금 왜 호남에만 밀어주냐 우리도 만도체 필요하다 얘기하고 전북 소외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전남과 전북에서 또 이번에도 또 전남이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런 네. 상황이죠. 분석 데스크에서는 그냥 집단 괴롭힘 같았다. 호남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다 봤고요. 오늘은 다행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이 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불균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이 맞다 여러분 오늘은 엑셀 없어요. 걱정 마세요. 네, 안구 건조증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데이터보다는 약간 담론 이야기. 네. 죠 그리고 네 옛날 얘기죠. 네. 옛날 얘기와 지도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이제 한국 선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뭐 이 워딩을 이제 몇 번째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서울을 벗어나서 전국의 선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신수현 소장이 공부하는 학문의 이름이 정치질이래요. 정치질이. 그리고 그런 게 있대요. 정치를 맑게 끓이면 정치질이. 이 말을 짚으시는 그게 이제 적응이 어려우실 거예요. 독을 잘 안 뺐다가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중독에 적응 걸리실 거예요. 오늘 담백한 방송이겠군요. 이렇게까지? 알았어요. 네. 사실 그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 쓴 워딩은 결과의 위기에 대한 설명이죠. 현재 상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 그러니까 부분으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흐름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시대를 살아오셨고 그 시대를 겪어왔고 또 이제 그 결과로 형성된 지금의 결과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서울의 기회자원하고 산업이 TK하고 PK의 중후장대한 산업 기반이 투자되면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실 되지만 네, 뭐 다 아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이야기하기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관점이나 견해는 있고요. 지역 간 불균형은 왜 발생하냐? 이제 연구자니까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최대한 짧게 끊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지역 간 불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갈래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본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자본의 논리. 네. 말 그대로 이제 자본의 속성이 불균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균등 발전이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니라 그 작동 방식 자체라고 규정한 이제 닐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고요. 아따 어려운. 네. 자본이 이제 특정 장소에 고정 투자로 집중이 됐다가 수익성이 하락하면은 그 공간을 이제 디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결함이 아니라 그 작동 방식 자체다.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네.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수력 발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있고 네. 그 갭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자본도 그 자본이 이윤이 크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갭이 클수록 이윤이 난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순환이 발전된 곳과 낙후된 곳을 반복해서 생산을 한다. 이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한국의 공간 구조를 해석한 연구들이 되게 많고요. 선배 연구자님들이 되게 많고 구로공단 같은 케이스가 이 순환의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60년대 이제 국가의 수출 산업단지 정책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조성이 됐고, 네, 진짜 굴뚝투성이었죠. 네, 임금하고 지가가 오르니까 이제 80년대 말부터 공장들이 이제 지방하고 해외로 이탈했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이제 저 멀리 갈 생각을 못한 곳들은 이제 주로 이제 주변에 시흥 하남으로 그러니까 시흥으로 옮겨가고 안양으로 옮겨가고 그런 곳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없어졌죠. 아무리 그래도 멀리 옮겨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여기 때려 부은 게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비용도 여기 계속 있을 때 덜 든다라고 생각할 때 끝까지 버티던 공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필기 기억나요. 못했는데 넘어갔다고 투덜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필기하신 필요 없어요. 수업이 아니에요. 너무 강의 자료 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캡처하세요, 캡처. 예쁘긴 한데 네, 여전히 어려워요. 네. 결론 보면 이해돼요. 네, 이게 강의 자료가 아닌데. 근데 저는 그 구로공단 말씀하신 게 딱 와닿는 게 네. 그 60년대 경공업으로 확 올라왔다가 정말 약간 반슬럼 산업화까지 되고, 그러니까 그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이 싫어서 뭐라 그래 요새 무슨 구로 디지털단지 구디라고 구디단.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에 또 게임 산업 유치하려고 엄청 했잖아요. 거기 넷마블 박물관 지었어요. 아, 네네. 거기 있고 이제 마리오 아울렛도 최근에 뭔가 네. 약간 그 서브컬처 관련된 공간으로 이제 공간을 재편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거기 사장님이 진짜 마리오 덕후라서 마리오 아울렛이라는 그런 소문이 거예요? 있습니다. 네, 네. 그 동네 소식. 대통령 자택 수집가. 네. 네. 그러니까 생산 공간, 그러니까 원래는 공장이었던 공간이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가 다른 식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니까 새로 투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리오 아울렛이 생기고 또 이제 여기에 그 이전에 축적됐던 시간성이 조금 더해져서 투자가 이제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자본이 고정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입지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자연 조건으로 간주되는 과거의 투자가 새로운 인프라가 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발주자들한테는 이게 자연 조건이 되죠. 네. 내가 뭐 게임 회사를 작은 걸 차리고 싶어. 근데 사람들 그 리크루팅 하자면 네. 뭐 주변에 뭐 아름아름 네트워킹 만들자면 고급 인력이라도 구하자면 내가 구디단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공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럼 공장을 엄청 싼데 저기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쪽 멀리 어디 지어보면 어때? 야, 네가 거기에 지하철 뚫어줄 거야? 그렇죠. 네가 거기에 KTX 뚫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은 기업 안에서도 공간적 분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본사는 서울에, 연구개발은 수도권 클러스터에, 생산은 지방에 분화되는 패턴이 계속 확인이 되고, 그게 현대차 모델. 그렇죠. 서울 본사가 있고 남양연구소가 있고, 삼성전자 네. 모델.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사무소가 있고, 시흥에 연구소가 있고, 거제 조선소가 있는. 하나오션 모델. 왜냐하면 그러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네, 이런 배치가 형성이 되고 이 배치된 그 고정된 자본이 계속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고부가 기능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쌓일수록 서울 수도권의 수익성은 더 높아지고 다음 투자도 계속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말한 첫 번째 층이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외는 이 자본의 논리에 대응을 합니다. 좋아요. 이제 어려운 두 번째, 방식으로 번역했지만. 네. 네. 두 번째는 그 국가의 논리입니다. 국가의 논리. 네. 그러니까 자본의 집중이 그러니까 자본의 수익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데 가서 돈 버는 게 편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 네. 아무것도 없을 땐 어떻게 할 거냐. 국가의 수도권 정책, 인프라 투자, 행정 중립성이 결합한 결과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제 국가의 기여 그리고 책임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도 되게 많은 선생님들의 연구가 쌓여 있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배우는 중이고 정리하는 중인데 국가가 이제 중립적인 그릇이나 인프라, 그러니까 뭐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권력 조율, 협상의 장이고 그 협상과 권력 조율의 과정과 결과가 특정 장소나 산업을 구조적으로 우대하도록 편향돼 있다. 애초에 그렇다. 그래서 입지 우위라는 게 국가가 자원을 집중시킨 자리에 이제 사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해석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잇지 호남을 지나지는 않죠. 그렇죠. 이거는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그러니까 국가 산업단지 목록을 보면은 좀 잘 드러나는데 울산, 포항, 구미, 창원이 있고 그렇죠. 호남 유일에 여천이 있죠. 고속도로가 깔린데 공장이 오고 공장이 온 곳에 철도 항만이 깔리고 인프라 배치가 다음 배치를 부르고 그런데 이 부설 이제 뭐 산업화 시점에 이제 경부선 인프라와 수출함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뭐 그 당시에 여기가 입지가 더 좋았으니까 여기 산단을 넣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인프라가 왜 좋았는지 왜 경부선 부설이 더 빨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네. 이게 시기. 60년대에 깔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공장 부지를 짓고 싶었던 사람한테 이건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미 주어진 조건인 거죠. 그전에는 자본을 집어넣는 결정이었는데 후대한테는 자연 자원이에요.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축적된다라는 네. 표현이 이제 그건 거죠. 이 축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 각 잡고 공부할 줄 알긴 했다. 보면서. 공부노동자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공부를 졸업했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축적이 시작되기 이전에 뭐가 존재했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경부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공부 포기하셨어요. 부속 데스크는 템플릿 색상이 더 좋네요. 이게. 색평 아 익숙해. 네. 좋아요. 1학년 때 제 모습이네요. 그래도 따라가고 있어요. 네. 어색한. 네. 이 경부선 인프라는 일정 시기,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의 국토개혁의 두산이죠. 만주로 더 많은 자원을 보내기 위한. 이거는 자본의 논리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러네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짜 아주 과거의 과거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다 국가정책. 인위적인 국가의 선택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시장하고 원자재에 접근하는 비용이 더 싸다 이쪽이 라는 거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느 수준에서건 정부의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정부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의 정치인들이 아니 입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고 말한다거나 어디 동네 남쪽으로는 내려가서 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약간이나마 비겁한 느낌을 우리한테 주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그냥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볼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 스케일을 늘려서 전체적 콘텍스트를 볼 거냐. 사실 이 얘기에 되게 많은 논쟁이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게 아니다. 다 국가 때문이다는 다 네. 국가 때문은 아니죠. 아니다. 초점은 시간 순서 그리고 어느 게 먼저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에 있고 산업화 시기 특히 이제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전략 산업의 입지는 사실 현재의 자연 조건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미래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입지 조건의 기준이요. 이게 완성됐을 때 네. 여기가 어떤 모습일 거냐를 보고 결정한 거지. 지금 여기가 모래밭인데 네. 나중에는 이게 될 거야라고 이제 백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프라가 투자가 발생한 거지. 그렇죠. 국가가 이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겠어 혹은 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거기에 과연 자본이 들어갔을 거냐. 그리고 미래는 후대가 자연스럽게 거기 디자인에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되는 미래죠. 뭐 아무래도 이렇게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은 물동량을 배로 채워서 내보내야 되는데 배로 간다고 하더라도 서해 쪽보단 남해 쪽이 나으니까 신발 공장을 부산에 네. 예 제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저 텍스처와 관련된 공장을 대구에 이런 미래도 그때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 입지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얘기 되게 싫어.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단순한 산출물이 아니라 국가, 기업, 외국 자본 유치가 얽힌 네, 정치지적 산물이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야 기업이 들어온 계획 입지고 창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완전한 계획 도시죠. 기계공업 단지랑 도시를 그렇죠. 동시에 설계한 이제 뭐 창원에 항상 이제 그 활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가가 이제 산업 입지자, 그러니까 여기에 하세요라고 찍어준 그 기능을 발휘한 전형 같은 거죠. 그렇죠. 가보면 느낌이 오죠. 네. 예.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금융기관이나 차관단이 제철소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부정했는데 국가가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급 그리고 지급 보정으로 건설을 이제 만들어낸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한 거다. 밀어붙여서 이거는 미래 우리 인프라가 돼야 되니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얘기를 계속 들어도 되는 거예요. 꼭 포항일 필요 없었잖아. 네. 꼭 창원일 필요 없었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네.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네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치면 이제 거기다 뭐 다른 뭐 핑계를 예를 들어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포항이 더 인구가 또 뭐 영남 쪽이 원래 인구가 더 많아서 예를 네. 들면은 뭐 바다가 저쪽에 더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붙일 수 있는데 그래도 다 똑같이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좀 미래 입지 조건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당시에 이제 정치적 선택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전 시기인 마산 수출 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제 이 동학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관세 면제랑 그러니까 수출 자유 지역이라는 게 관세 면제, 수출 특례라는 이제 법정 예외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지정 자체가
입지 우위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아무런 뭐 인프라 투자 없이 그냥 여기는 마산공단은 선 그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수출하는 건 관세 면제해줄게, 수출 증례를 줄게라고 하는 순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입지 우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동남해안에 이제 항만 인프라 그리고 대일 근접성이라는 물질적 조건이 실제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대일 근접성을 주로 우위에 뒀다면 네. 그것도 정치적인 결단. 뭐 이제 구로공단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 제1교포 자본을 끌어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아니면 부자가 없던 시절이라고들 얘기하죠. 네. 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자본을 중요하게 쓰겠다라는 판단이 선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입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지역 관련해서 일본과의 연계가 또 있는 게 요즘은 안 쓸 거예요. 우리 때는 교과서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임해. 예, UPD 기억해요? 네. 예. 교과서에 써 있었죠. 사실 그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일본의 그 세토나이카이 공업지대 개념을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는 부산을 중심으로 요 라인에다가 그 세토나이카이 같은 세트를 만들자. 왜?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은 결국 한 곳에 집중됐을 때 좀 더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일본에서 좀 베껴온 개념인 거죠. 마산의 어르신들은 외국인 공단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외국인으로 부르는 무슨 가게들 이런 게 되게 많았다는 기억이 나요. 네. 정치적 결단. 네. 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가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자본이 선택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본이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국가가 이제 지정, 조성, 금융적 혜택 이런 것들로 이제 먼저 구성해둔 선택의 장 안에서 이제 이 선택이 이루어졌고 지금 만들어진 입지 우위라고 이제 불리는 뭐 배후 인구건, 뭐 전력이건, 산업 인프라건, 도로건 이런 것들은 그 선행 투자가 남긴 사후적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자본이 들어와야 했던 사정, 혹은 뭐 수출과 무역에 편했던 사정, 그리고 정치적 결단들이 쌓여서 자연재해처럼 우리를 어딘가로 몰아가고 있다. 무슨 소리? 지금의 정치가 필요 이상의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건 깨기 힘든 거다. 네. 지금 상황이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의 국가 개입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발전국,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들에서 특히 강하게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 그리고 그걸 성공한 국가들에서 네. 동시에 관찰되는 속성들이다. 국가가 이제 가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낮춰주거나 관세를 내려주거나 외교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표적을 삼아서 이제 육성을 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0, 70년대에 은행 국유화 상태에서 중화학공업에 이제 정책금융을 몰아주고 전략 산업에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국가의 지원이 이제 일방적 특혜가 아니라 약간 실적이나 뭐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조건을 걸고 이걸 하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이 정도 특혜를 주는 거야. 라는 상호 간의 협상이기도 하죠. 산업의 배후에 정치가 없을 수 없다는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그 인사들이 국가가 회사 일에 개입하고 있다. 부당하게. 이게 공산당이냐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늘 생각할 때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아니, 가장 큰 공산당은 박정희죠. 그걸 다 세팅을 하고 다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네, 시장에 맡긴 적은 한 번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지원들이 근데 산업을 표적으로 한 거지 지역을 표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사실. 네. 산업에 세대 혜택을 준 거지 우리는 영남에 혜택을 줄 거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갖다 놨거든요. 네, 이게 어딨냐? 근데 영남 임해 지역에 있다. 네. 입지 결정은 누가 했냐? 자본이 제안했지만 국가가 승인했지. 그리고 이 기재가 되게 압축적으로 작동한 게 차관이죠. 왜냐하면 조선소랑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 차관을 들여왔는데 그 차관 지급 보증을 국가가 섰단 말이에요. 지급 보증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세금에 나옵니다. 그렇죠. 세금은 어디서 거치냐? 전국에서 거쳐요. 그렇죠. 네. 영남에서 거둔 세금 더 써가지고 차관 상황이 그래서 아니죠. 아까 분석 데스크에서 KOC 2506님이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경부 축에 워낙 모든 게 쏠리니까 미묘하게 경부 축을 벗어난 모든 동네에 도시 전설이 돌았죠. 공주, 충주는 선비들이 반대했다. 일제가 무슨 길을 꺾으라고 그랬다. 이게 뭐죠?
꼭 필요한 정치적 사후 분석이에요. 정치는 반드시 사후에 레토릭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하거든요. 네. 예. 굉장히 무리했네요. 그러니까 선비까지 끌어와서. 전국의 어린이들은 커가면서 이런 말을 다 들으면서 나이 먹었어요. 그러네요. 박정희의 선택에 맞게 생긴 도시 전설들이죠. 그 왜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저는 공유를 거쳐야 하는가? 네, 영남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절대 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공통적인 증언이 나온다는 게 지금 제 세대한테도 되게 생경한 거예요. 동네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익산과 전주에 흔히 다 돌아다니는 농담들 있어요. 왜 고속도로가 여길 피해 갔는가? 왜 기차역이 여길 피해 갔는가에 네. 대한. 근데 그걸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레토릭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게끔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낸 네. 어설픈 상처 치유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도시 전설들이. 무엇 그러네.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본의 역할, 국가의 개입, 그리고 더 강한 국가 개입의 근거, 이 세 가지 근거가 이제 누적이 돼서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본이 격차를 벌리고 국가가 이제 그 격차를 특정 지역에 선택적으로 배치를 하고 발전 국가라는 체제가 이제 그 배치를 되게 강하게 지속성 있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설명한 지역 불균형, 현재의 지역 불균형은 이 세 가지 흐름이 산업화 시기 이래에 누적된 결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간 격차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의 현재 단면이다 라는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국가가 선행하는 산업 인프라 투자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지나치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무조건 맡겨야 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개혁신당 레토릭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 레토릭이 되게 어색하죠. 네. 왜 국가가 혜택 안 줘야 돼? 모든 건 정치가 선택해놓은 맥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 개혁신당이 하는 말 들으면 어색한 거죠. 네, 모든 맥락이 다 소거되고 그 규제 해제라는 식으로 보장되는 시장의 자유만 얘기되잖아요. 한국이 성장해오고 성공해온 문법이 이런 식인데 네. 우리는 이제는 이건 그만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그만뒀을 때의 방식이나 뭔가 어드밴티지 혹은 트레이드오프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물론 그리고 이 정책이 비판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뭐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혹은 자유지상주의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이 관치금융이 이제 국내 금융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많은 레토릭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유효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이제 움직여온 방식이 있고 네. 이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유지할 거냐 혹은 더 잘 작동하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아직도 계속 존재합니다. 현행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듣다 보니 궁금해진 게 사실 그 국가주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특이점이라고 보이는 게, 그 말이라면 예를 들어 대만이라던가 뭐 네. 싱가폴 이런 당시에 이제 뭐 아시아의 4대용 막 이런 얘기하던 빨리 우리는 개발해서 선진국에 가야 돼라는 그 나라들에서는 이 현상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국가라는, 그러니까 디벨롭먼탈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따로 있고, 네. 네, 물론 이제 그게 꼭 동아시아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개도국 기반에서는 거의 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중심이 편향된 개발이 있었고, 네. 그로 인한 지역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공통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해도 네, 무방하다. 그런 식의 이제 불균형이 네. 발생할 여지가 있고 네. 실제로 드러나는 데도 많고, 네. 이제 국가가 왜 움직여야 되냐라는 물음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은 다음 챕터인가요? 그러니까 다음 챕터로 가기 위한 이제 얘기인데. 좋아요. 왜냐하면 김경민 씨께서 40분 수업 10분 휴식인가요? 50분 수업 10분 휴식인가요? 저기 죄송한데 아직 30분밖에 안 됐고요. 우리는 2분 이상 쉬지 않을 거예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고, 이걸 생방송으로 하게 되다니 어렵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영어 가격 어떻게 낮추신 겁니까? 선생님을 직접 고용해 수업료는 낮추면서 고용 안정성은 높였습니다. 이 가격의 수업 퀄리티는 보장 가능한가요? 10년 이상 이어온 퍼펙트 25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다양한 수요가 있을 텐데 종류별 수업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어 면접 준비, 프리토킹 등 12개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25 전화영어 브리핑 현장이었습니다. 품격의 높이는 그대로, 가격의 무게만 덜어냈습니다.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찾고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오직 액세스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선택. 프리미엄 알부민엔 양태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러네요. 우리나라와 이게 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보던 뭐 유럽 사회 이런 데 보면 네. 맨체스터가 얼마나 우연히 갑자기 팽창된 도시인지를 설명해줘요. 시장들 많이 있고 뭐 이제 지나다니던 데에서 이제 농산물이나 이런 거 주고받고 하는 정도 이런 데의 도시이다가 갑자기 공장들이 와장창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늘어났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네. 애초에 산업화 역사가 짧으니까. 네, 특히 60년대 이래로 네. 그런 건 잘 없죠. 입지를 정해줘야 제철소 같은 큰 게 들어가고 조선소 같은 큰 게 들어가죠. 팹 같은 큰 게 들어가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사실 지금까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리학 영역에서는 되게 고전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고전적인 얘기들이 실제로는 뭐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바뀌었고 세부적으로는 뭐 이제 어떤 시점에는 뭐가 우위고 어떤 시점에는 이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지리.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단은 큰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불균형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가를 설명하는 큰 흐름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앞에 길게 네. 재미없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숨이 턱.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를 뿐이다. 네. 국가의 균형 발전이란 재미있는 여정이 무엇인가? 없다. 네.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가 왜 움직여야 되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헌법 가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거는 때와 상황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정치라고 부르는데, 호남에 이제 반도체 시설이 유치되는 이 논쟁 자체가 그 정치가 지금 작동하는 현장이죠. 어디에 무엇을 둘 것인가는 한국에서 원래부터 정치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60년 내내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선택이 이번에는 논쟁의 형태로 드러났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유 2004년에도 그 논쟁 한참 했어요. 세종시 만들 때. 관습 헌법 떠들 때. 그래서 저한테 이게 과거보다 낫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할 것 같아요. 과거란 뭐 박정희 때를 비교한다면 말이에요. 네. 그때는 잡아가니까. 뭐 그때는 네. 내가 놓겠다는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자는 듣기만 해. 네, 였어요. 로맨틱했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네. 균형 발전은 언제부터 균형 발전이었냐? 불균형의 기원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낯설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균형 발전하면은 대개 방금 전에 이제 유P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이 있고 폐기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죠. 네. 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있었고 위헌 판결이 있었고 대체입법이 또 있었고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정책,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의 정책들의 기반이 된 거는 사실 87년 헌법의 123조 2항에서 옵니다. 우리는 헌법을 오늘 엑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야, 이건 오늘 엑셀이지. 헌법이야. 야, 이걸 기출 변형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출변이요. 아, 헌법이에요. 야, 엑셀에 색만 칠하고 줄만 없애고 저는 엑셀이 아닙니다. 맞다 이거. 헌법 이거 처음에 엑셀로 만든 거 아니야? 기출 자, 몇 변형이 개를 나왔습니다. 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새로워요. 헌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19조의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곳 밀어줄 수 있다 정도로 들리죠. 네. 120조의 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누군지 몰라도 87 헌법 만들 때 국토 균형 개발 상당히 신경 썼나 보네요. 그러네요. 사실 119조, 120조 그리고 122조까지는 유신헌법에도 있어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네.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고 시장을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요. 특히 그 119조 2항 같은 경우는 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기해야 한다라는 핵심 조항은 재헌 때도 있어요. 되게 오래된 조항입니다. 헌법 개헌되는 동안 여러 번 살아남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네. 근데 생각해보면 재헌 때는 오히려 그 곡창이 호남에 있었으니까 네. 약간 못 사는 동네를 좀 개발하자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런 그럴 뜻일 수 수 있네요. 있었겠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역 혹은 지역 배분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한 게 87년 헌법이고 그 이전까지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국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된다라는 약간의 당위적이자 전체 경제의 이제 스케이프 풍경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87년에 처음 나옵니다. 일단 72년 유신헌법에 균형이 세 군데에서 언급이 됩니다. 120조도 봐야 되겠죠? 요거는 유신헌법인 거죠. 네, 유신헌법이에요.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지역 농어촌 얘기가 있고. 사회의 균형이면 그 안에서를 이건 뭐 말하는 거죠? 계급적인 균형이라던가 그럴 뭐 수도 그런 걸 있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 116조 2항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와 형평을 지향한다는 거시적인 얘기고 이거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있는 조항입니다. 아, 그게 잘 살아보세네요. 네, 이거는. 맞아요. 네, 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보세. 네, 균형 있는 국민 경제를 풀어야 그러니까 된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87 이후에 있던 게 아니고 꾸준히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왔던 얘기다. 네. 이 조항이 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라는 워딩이 들어가면서 그 근간이 되는 조항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네이터는 김종인 씨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때 별거 아니었거든요. 더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뭐 얘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네, 물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국토의 이용 관점에서의 균형인데 이게 117조 2항입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뭐 땅하고 자원, 뭐 수자원 포함해서 자연 자원을 골고루 개발하고 이용한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채굴권 같은 문제가 여기에 속하죠. 채굴권은 이제 국가가 그 관리하고 물론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세금을 걷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니까 네. 이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120조 1항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아까 네. 빼먹었네 제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인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 농어촌 개발 조항에 딸려 있어요. 그러네요. 이건 무슨 의미죠? 그럼 아까 저 문학인이 의심했던 것처럼 그러네요. 쌀 많은 동네 빼고 다른 데도 좀 먹고 살았으면 뭐 이런 거였을까? 아무래도 1공화국 때? 시절이 다르니까. 저는 자조라는 말을 참 새롭게 보네요. 농민과 어민의 자조 조직은 요즘 육성된다. 사람들은 이 자조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자조금 할 때 그 자조도 네. 몰라. 네, 그 자조한다로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농민과 어민이 막 자조하면서 망했어. 빨리 농어촌 개발을. 그러니까 미국식 그 테라피 서클처럼 그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자조적인 말투는 그거잖아. 네. 잘 안 될 거야. 역시 분석 데스크가 저하고 그 교양 수준이 비슷해요. 저 X는 무슨 문자 폴트 깨진 건가요? 딱지인가요? 워드 방송입니다. 네, 워드 방송이에요. 저게 아마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은 현행 헌법인지 아닌지 그
표시 하나 막 그 표시가 있을 그러네. 텐데. 제가 확실히 확인 안 했네. 1972년 12월 27일 헌법, 유신헌법. 네. 그래서 그 농어촌 개발에 지역사회 균형이 딸려 있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 그러니까 셀프 헬프를 하자는 거죠. 셀프 헬프? 네, 자조를 자조. 기반으로 농어촌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항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데 자조 조직은 육성된다. 그러네요. 120조의 2. 농민과 어민의 자조 조직은 육성된다. 이게 오늘 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조항에서 80년, 87년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네.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전혀 다르죠. 이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지역 균형 발전하고 되게 다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사이의 격차, 즉 지역과 지역 사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유신헌법의 지역사회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동네나 뭐 공동체 이런 걸 가리키는 걸로 읽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아서 네. 그거 나누자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그건 네. 새마을. 네. 네.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이게 뗄 수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엔 자조라는 단어 때문인데 금년 자조 맞아요. 협동 네. 이게 새마을운동 표였잖아요. 네. 그 자조가 그대로 들어온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지역균형 발전으로 확장된다? 그게 이제 80년 헌법, 50 헌법을 보시면은 네. 80년 헌법으로 넘어. 80년 헌법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이제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균형이라는 말이 하나 늘어났지만 네, 여전히 그냥 농어촌 개발이라는 범주 아래 들어 있습니다. 다만 123조에 약간의 뮤테이션이 느껴집니다. 네.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이제 72년 그러니까 유신헌법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이 조항이 오다가 87년에 이제 이 조항이 대대적으로 리팩토링이 됩니다. 보시면은 경제장 전체에 이제 균형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가요.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23조 2항, 그러니까 농어촌 조항에 얹혀 있던 지역사회 균형이라는 발전 문구가 분리됐네요. 분리돼요.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박정희 때는 자조들 해 임자들 이랬다가 이게 의무가 돼버려요. 국가의 의무로 발전됐어요. 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이랑도 분리되었고. 농어촌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123조 2항이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러게요. 87헌법 때 누가 이걸 논의했었고? 네, 누가 이 지역간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지역간이랑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역 내였다가. 네, 지역 사회 혹은 지역 내였다가 농어촌이었다가 네. 지역간이라는 전국 단위로는 뭐 도시와 지방일 수도 있고 수도권과 그 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수복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쓰이기 시작했고 이제 경공업 국가로서의 면모가 완연해지기 시작하던 때예요. 사회의 변화를 여기에 참여한 어떤 정치인들이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누가 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배경인지는 알 것 같네요. 87년 헌법이면 그 소위 말하는 80년대 호황을 타고서 자본이 엄청나게 이득을 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이 이득을 벌었다는 건 그만큼 네. 갭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누군가의 눈엔 그게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은 이제 지역 간의 균형이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걸 시기였다. 내다본 정치인들이 있던 거예요. 자본의 네. 축적이 이루어졌다. 네. 네. 사실 이런 종류의 조문이 들어있는 헌법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드물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지역균형 없어요. 발전. 네. 음. 지역 간 균형을 이뤄야 된다, 밸런싱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학자들로 조문이- 하여금 한국을 좀 재미있는 사례로 보게 만드는 이유군요. 이런 걸 왜 헌법에 넣었어? 그러니까 헌법까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되게 재밌는 지점인 거죠. 사실 유신 때로 돌아가 보면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죠.
이때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라는 말이 유신헌법에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짤을 하나 찾아오셨는데 이게 지금 그냥 주워온 짤이 아니라 신수현 소장이 찍은 거죠? 네, 제가 국토의 아. 균형 발전 대통령 박정희 균형 개발. 균형 개발 죄송합니다. 개발. 균형 개발 대통령 박정희 1978년 10월이면은 아이고 직전이군요. 돌아가시기 1년 전. 네, 얼마 전이죠. 혹시 대청호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어디 있게 될 줄은 아직 모르는 상황. 네. 이게 로비의 감이 있어요. 친필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친필 현판을 이제 그 전사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친필 현판도 이 뒷면에 있어요. 뒷면에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물러갔냐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토연구원의 현 시점입니다. 지금 저게. 네, 네. 저번 주인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가가 세운 국토개발 계획, 산업 계획이라는 거는 거점 개발 방식이었죠. 균형 개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지가 거점 개발 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균형 개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생각으로. 한 줄만 그어 했을 때 서울과 부산을 그었을 것이다. 뭐 그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임자 우리 집 들렀다가 그래 대구를 찍고. 네. 확실한 거는 6공화국 이후,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언급되는 국토개발 혹은 균형 발전이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죠. 똑같은 워딩을 쓰더라도 서울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자원과 시설을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거점 개발을 유지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 두 접근은 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균형을 보는 눈이 버드뷰처럼 이렇게 확 위로 올라갔네요. 더 네. 전체를 보게 됐네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 균형이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되게 안전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을 밀어내는 도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분석하면서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동력을 만드는 거는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고도성장기에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자원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준 결과다. 그리고 서울의 행정, 산업, 교육, 일자리, 문화가 집중이 돼 있고 그 집중이 다시 부동산과 자산으로 굳어지고 근데 방금 보셨듯이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헌법에 글자로는 지역 간 균형, 지역 내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스케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이거를 87년 헌법에서 이 단어에 이제 지역 간이라는 구체적인 스케일이 부여받게 되고 여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특별법 그리고 특별회계 혁신도시라는 실체를 부여한 거고요. 박정희가 생각한 적이 있고 87개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이것의 미래를 밝히고자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구체적으로 디자인했다 네.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 시간을 꽤 많이 써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빠르게 이제 제가 말을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나온 그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헌법에 단어 하나에 살이 붙는데 15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넉넉히 잡으면 한 세대가 걸린 거고. 네. 다시 이제 반도체랑 입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사실 산업 입지와 관련된 주제가 완전 제 영역은 아니고 제 바로 옆 영역에 이제 경제지리에서 다룬 주제긴 한데. 아, 정치지리와 경제지리는 또 따로군요. 네, 또 다 뭐 사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두 가지. 광어질이 도다리질이 지리의 세계관이 끝나지 않아. 조용히 보통은 하겠습니다. 복질이죠. 끝나고 매운탕 드셔요. 같은 현상을 다루는 이제 뭐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렌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2026년 논쟁에서 나온 말들이 이제 전력, 용수, 토지, 집적, 안보, 뭐 탄소 적합성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소셜 계정들이나 페북 어르신들 보면 다 하나같이 평생 전문가들이신 거야. 밀떡들처럼. 그걸 건들 수가 없더라고.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 단어가 예. 어떤 단어를 택할 거냐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체가 쟁점이고 그 기준 선택이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좋아요. 지도 타임. 지도 타임. 첫 번째 지도. 아, 반가워라. 네. 첫 번째 아이고, 지도 진짜. 네. 첫 번째 지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지금 키울 방법이 딱히 없으므로 제가 일단 이 지도의 이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웠어요. 최대한 키운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전도가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제조업의 보라색 점이 차량과 선박, 중요한 산업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반도체, 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의 크기는 그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 수를 이제 얼마나 큰 기업이 있는가. 네, 얼마나 네. 큰 공장에 있는가를 저- 표시한 거고. 저 코피 떨어진 게 삼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떨어진 게. 삼성과 SK군요.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큰 조선소들이 보이고요. 네. 네. 거제도에 한화오션이 있군요. 네. 음. 이 배치를 웬만큼 이제 한국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에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대충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다. 그렇죠. 지금 저 부속 데스크도 바로 이해했어요. 수원, 기흥, 동탄 라인 거대하네요. 그니까요. 구미에도 빨간 점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충청까지 천안까지에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네. 구미에 되게 뜬금없이 점이 하나 더 있고 파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 음.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수도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분산돼 있는가를 보실 수 있고 자, 우리는 수도권을 방금 저 부속 데스크에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 깨끗하여라 강원. 정정 지역입니다. 네. 수도권에 보고 있습니다. 차량과 선박은 보라색, 반도체와 전자는 붉은색. 네. 수도권의 현상이 이렇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부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훨씬 뭐가 안 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네. 사실 이 지도 한 장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사실 그 앞에 1시간 넘게 얘기했던 그 얘기들은 사실 이 지도 한 장만 보여줘도 그냥 충분히 그러니까요.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도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이 지도를 만드실 때 중요한 지점, 이게 가장 강조하는 레토릭은 이거거든요. 원의 크기. 원의 크기는 사업장의 종업원 숫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대충 감이 오죠. 그러네요. 그럴 수 있는 도시가 지금 남부 지방에는 몇 개 있습니다. 네. 두 손에 들어갈 정도 있고 그리고 거의 다 동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국가주도 산업화의 결과고 그 결과물이 우리의 지금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논쟁이 재밌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유승민 의원도 추진하는 대통령도 수도권 지방 분산에는 동의한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불균형하긴 하다. 네.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프레이밍이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느냐로 이제 프레임이 한정지어진 거고. 아, 그렇다면 아까 설명해 주신 걸 기반으로 유승민 의원의 말을 뭐 그거 그러고 싶진 않지만 선회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보수는 겁을 먹어야 보수란 말이에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보수죠. 보수 정치는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든 신이 만들어준 것이든 선대가 정치적으로 찍어준 것이든 원래 있던 것을 가급적 품고 가려고 하죠. 유승민 의원의 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정치 문법이 기존의 정치의 선택이 만들어 놓고 닦아 놓은 터를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게 유승민 의원. 그랬던 게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게 대통령.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전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한쪽에서는 이제 원자력 기저부하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미래적 호남 잠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레짐이 이제 각각 영호남에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원자력은 영남, 재생에너지는 호남.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권역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입지 판정이 어떻게 애초에 중립일 수 있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애초에 그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 논쟁을 직시하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오늘의 주제군요. 네. 그러게요. 사실 그냥 이 지도 보여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보수 정치가 말하고 재래 언론이 말하는 건 이러니까 더더욱이 새로운 걸 개척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이런데 사람들이 내려가겠냐. 저기 점 네. 하나 더 찍어준다고. 네. 이미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답답했던 이유도 오늘 좀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때그때 정치의 선택이고 예. 아무리 이게 객관적인 입지 기준이야라고 해도 권역적 이해에 따라서 기준이 선택과 구성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발화자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을 했는데라고 믿던 간에 네,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개혁신당식 논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개혁신당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팩트고 우리가 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사실이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라는 식으로 딱 낙인 찍어버리는. 근데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확인된 팩트도 아니거니와 세상 모든 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기술적 판단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닌데 그 외에 이 얘기를 빼버리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계속 네. 시야를 좁히려고 하는 네, 거죠. 그게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고. 이제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가 기억에 남냐면 네. 이제 군인들 이제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 뭐 20살에서 24살 사이입니다, 보통. 제가 아주 친했던 선임이 울산 친구가 있었어요. 22인가 하나에 들어와서. 네. 근데 그 시절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울산의 청소년들이 서울 청소년들보다 훨씬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잘 진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베처럼 말하자면 팩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야간 근무를 서면 자기 생활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저런 얘기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 썸녀한테 제일로 시계를 선물해줬나? 뭐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죠. 저한테는. 근데 너무 쪽팔렸다는 거예요. 선물이 싸서. 격차. 이게 울산인가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흥미로웠어요. 그때부터 얘가 뱉는 자기 소비재의 브랜드 이름이 내가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긴 알아듣네. 강남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저럴 줄 몰랐을까? 부천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얘기해도 몰라요. 그죠. 위화감이 조성될 뿐이죠. 위화감도 없어. 그게 뭐야? 그걸 놓고 여기서 안 현피를 할 수가. 뜨죠. 부천 사람들은. 네. 우린 그걸로 라이브를 찍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세마수준차가 막 가장 거대한 곳이 제 고향이었으니까 네. 더더욱이 그런 걸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은 대학 가고 군대 가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장 가서 더 많이 구차됐고 우리는 뭘 받았지? 공짜로?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받은 사람은 언젠가 정치적으로 설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딱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 받았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주지 못하면, 속이 좁으면 지금 같은 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받은 게 너무 당연하고 앞으로 받을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놀랍도록 고약하게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지금 보여주신 지도 있는데 이 회색 지도 지금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두 개의 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왼쪽은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의 본사 위치고요. 뭐 점 크기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종업원 수고. 저 형광 노란색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네. 이걸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예. 총독께서. 근데 봤더니 진짜 좀 명확합니다. 네. 여러모로 명확해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른쪽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른쪽 지도를 좀 크게 볼게요. 빨간 점이. 예, 이 빨간 코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이 범인이 어딜 따라 도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빨간 점이 그러니까 최근 10년대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 중에. 와,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네. 이건 더 극단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몇 개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요새는 수도권 안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본사를 수도권 밖에다 놔야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걸 그렇게 감안하고 봐야 돼요. 유도하긴 하죠. 예. 근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 지역 간 격차가 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부터 강원도 지도만 보시는 분들 저희도 보고 있어요. 2개 있죠, 2개. 저 원준 거 같죠? 네. 부천도 없어. 진짜 정확히 11시 5시에만 있네요. 부천이 없는 게 광주가 없어요. 광주 그러네요. 광주 네. 아예 광주가 없네요. 없어요. 네. 놀랍다. 그래서 사실 제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 그래왔다 좋다. 근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춘천이랍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그래왔다 좋다. 근데 앞으로 그래도 되냐? 앞으로도 그래도 되냐? 라는 질문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이러면 이거는 진짜 시간대로 되게 좋은 설명이 되는 게 지난 2010년대부터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웃긴 건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밖에 그러니까 동해 근처 지역들은 안전하냐?
하나도 안 그래요. 여기도 배고파 보이긴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작은 밥그릇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게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어렵냐? 그것도 맞아요. 네, 지금 어려워요. 그쵸. 네. 대구에도 없잖아. 야, 이거는 맥락을 알고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봤었냐면 예전에 동네 설명해 주시면서 그 한강 북쪽에 있는 옛날 서울 동네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코스피 네. 코스닥에 맞아요, 상장된 맞아요. 회사가 얼마나 있느냐. 서울 북쪽에 거의 없습니다. 노원 아예 없었죠. 요즘에 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 북쪽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시는 간판들이 보여주는 레토릭입니다. 간판이 소비재 가게들만 있어요. 안마해 주는 데만 있고 꽃집만 있고 그게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큰 회사는 거기 없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특정한 지역으로 훨씬 좁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 사람들에게 좋으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제. 충분히 나쁘게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겁나 촌놈이 된 느낌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판교에 술 마시러 가서 느꼈거든요. 의리하네 이러면서 지하철 내리자마자 세상에 큰 회사 많은다 저 회사 알아 이랬어요. 신세계죠. 예. 이런 걸 지도로 봤습니다. 얘기 다 했죠? 네. 네, 여러분 이런 수업이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아까 코스피 얘기 잠깐 나왔지만 네.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약간 진보정당 쪽에서 나온 게 네. 코스피가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을 때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럼 주식 투자를 아예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나오죠. 자본주의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될수록 이윤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때려박고 코스피에 때려박고 뭔가 이제 집중 성장에서 쭉 올라갔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아까 지도로 보면서 그러면은 집중 성장 이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나오는 불평등의 갭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생각을 딱 이 시점에 우리가 코스피 얘기랑 이 균형 발전 얘기랑 같이 보게 되는 게 참 흥미롭네요. 재래언론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80년대와 동일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때도 모두에게 직업이 있던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만 직업이 주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대기업 간 사람들 순서대로 행복한 여생을 살고 있다는 것도 맞고요. 예. 모두가 행복했던 것처럼 말하는데 그때 원심 분리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계급화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죠. 네. 저는 그 받은 거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남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얘기 같지만 엄청 다른 얘기 같지만 요새 그 노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노체는 늙은 몸? 아니요 일베 노체요. 보통 그런 거에서 찔리시면 안 되고요. 늙은 몸은 노구라고 노구 노체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너무 알고요. 데밋 그 뭐 무섭노 뭐 이 말 예, 때문에 네. 촉구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경상도 출신이니까 주변에 네. 그런 반응들 많이 봐요. 나는 그냥 사투리 썼을 뿐인데 내가 내 사투리까지 검열당해야 돼? 안 그래도 서울 사람 아니어서 이렇게 막 취업도 안 되고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도 차별당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위협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 그 실제 지역 혐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사실 영남은 호남에 비해서 훨씬 겪어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득을 본 것도 맞고 근데 그건 지금 전혀 그 맥락은 얘기되지 않고 이게 사투리는 아니어도 사실 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얼마나 뭐 이 대중문화의 그런 일베 문화가 침습해 있는가, 스며들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호남 혐오도 그렇게 쓰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이 아니 우리도 억울한데? 라는 식이면 안 될 것 같다는 당사자적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점이 만연해 있을 때 네. 결국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어디에 어느 지점에 댐을 세울지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만약에 제대로 정착이 되면 우리는 그 논란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네.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개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가 낸 용기만큼 미래의 어떤 인프라가 되고 어떤 자연 조건이 돼서 돌아오겠죠, 우리한테. 꼭 공장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은 공장 그 자체로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것 또한 정치의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정치의 선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기왕 앉아 계신 거 댓글도 좀 읽고 가실래요? 그럴까요? 네,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이었어요.